파키케투스, 육지에 살았던 이 발굽달린 포유류가 고래의 조상이란 건 별로 새로울 게 없고, 더 시간이 지나 약 4,800만 년 전쯤 물속으로 진출한 고래의 조상 암블로케투스를 기점으로 다양한 종들이 분기되어 나오며 지금의 고래류로 진화하게 됐다는 사실도 그다지 새로울 게 없는 얘기죠. 자, 그런데 이건 좀 새로운 질문일 수 있습니다. 한 포유류가 물속으로 진출한 시점이 무려 4천만 년도 더 됐는데 어째서 이들에게서는 여타 물고기들처럼 아가미가 진화하지 않은 걸까란 궁금증이죠. 아니, 인류도 300만 년이란 짧은 시간 동안 뇌가 점차 커지면서 문화를 갖춘 종으로 진화했고, 공룡 역시 수천만 년 동안 깃털을 갖춰가며 하늘을 나는 새로 진화했으며, 심지어 작은 포유류였던 녀석들이 이렇게 날개 달린 박쥐로까지 진화한 마당에 바다로 진출한 지 4천만 년도 더 된 고래는 어째서 아가미를 갖는 방향으로 진화하지 못했냐 이 말입니다. 실제로 겨울철 북극해 주변을 이동하다가 얼음에 갇혀 이를 부수지 못한 귀신 고래들이 익사하는 일들도 종종 벌어지곤 하는데, 이런 현상을 보고 있노라면 바다 환경이란 선택압으로 인해 고래류 중 일부에서라도 아가미가 진화했어야만 할 것 같은 의구심이 생겨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고래와 아가미에 대한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사실 아가미의 진화 여부는 비단 고래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포유류 중에서 바다소와 듀공이 그렇고, 바다뱀과 바다거북, 심지어 과거에 살았던 해양 파충류인 이크티오사우루스, 모사사우루스, 플래시오사우루스 등도 아가미가 없는 생물들이기 때문이죠. 이와 관련해 영국의 생물학자이자 과학 칼럼니스트인 앤디 돕스는 자신의 저서인 고래는 물에서 숨쉬지 않는다에서 수생동물이라고 해서 아가미가 반드시 필요한 건 아니라고 말합니다. 고래는 물속 생활에 적응했을 때 부딪히는 호흡 문제를 다른 보상적 적응으로 진화시켜왔죠. 이를테면 콧구멍이 머리 꼭대기로 위치하는 방향으로 진화하면서 물 위로 살짝만 올라와도 호흡이 가능한 형태로 말입니다. 또 이 콧구멍에는 판막들이 잘 붙어있어 물속에서는 이 판막을 닫아 물이 전혀 들어올 수 없도록 꽉 막아주기 때문에 바다에서는 잘 작동하는 호흡기관이죠. 게다가 고래의 폐는 산소를 추출하는 데 있어 인간보다 4배나 더 효율적이며, 근육에도 산소를 고농도로 저장할 수 있기 때문에 깊은 곳에 잠수했을 때도 이렇게 저장한 산소를 끄집어내서 생활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가미의 진화에 대한 의문점은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물고기 조상은 아가미로 시작했고, 그 후손 중 일부는 어느 시점에서 분명 폐를 진화시켰죠. 그렇다면 반대로 어느 시점에서는 바다로 돌아간 포유류에서 아가미가 진화하는 것도 가능하지 않을까요? 이에 앤디 돕스는 한 기관이 완성되기까지 중간 단계 이점의 중요성 때문에 어려울 거라고 말하는데요. 예를 들어 현재 육상동물의 폐는 원시 경골어류의 불해에서 진화한 기관입니다. 그런데 불해는 처음부터 호흡기관이 아니었습니다. 불해는 경골어류가 성공적으로 번성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는데, 불해가 없는 상어와 달리 불해를 가진 경골어류들은 혈액 속의 기체를 불해로 내보내는 방식으로 그 크기를 조절해가며 큰 에너지 사용 없이 수중에서 상하 이동을 조절할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었죠. 반면 불해가 없는 연골어류인 상어는 물에 떠있기 위해서 계속 지느러미를 움직여야 합니다. 한편 성대라는 이름으로 알려져 있는 물고기는 번식기가 되면 불해를 통해 소리를 내기도 합니다. 심지어 일부 어류들은 불해가 내이와 연결돼 있어 청각기관으로 활용하고 있죠. 즉 불해는 훗날 폐호흡을 위해 등장한 기관이 아닌 과거 다양한 측면에서 생존에 도움이 됐기 때문에 등장한 기관이었던 거죠. 그리고 원시 불해를 갖춘 물고기들 중 일부가 우연히 육상에 진출하게 되면서 이것이 폐로 진화하게 됐죠. 실제로 지금도 폐어와 전기뱀장어 같은 일부 어류들은 공기 호흡을 통해 대부분의 산소를 얻기도 합니다. 이처럼 특정 기관이 진화하기 위해서는 그 중간 과정이 매번 생존에 어떤 식으로든 도움이 되어야 합니다. 한 예로 수강류 공룡들의 초기 깃털은 비행용은 아니었으나 보온이나 구애 등에 활용됐죠. 또 이후에는 활강의 보조 역할로서 먹이를 잡거나 포식동물을 피하는 데 도움을 줬습니다. 즉 현재 새들의 날개는 수많은 중간 단계마다 생존과 번식에 도움이 됐었고, 지금의 날개로까지 이어질 수 있었던 거죠. 인간의 털이 점차 사라진 이유 역시 비슷합니다. 초기 인류는 분명 지금의 침팬지처럼 털이 많았을 테지만 털이 조금씩 사라지는 과정에서 중간 단계마다 그 이점들이 있었을 겁니다. 털이 무성한 것보다 털이 덜 무성한 게 보다 기생충 감염에 있어 안정적일 수 있었고, 또 더운 아프리카 환경에서 땀을 흘려 체온을 조절하는 데도 유리했을 겁니다. 즉 털이 줄어드는 중간 단계마다 생존과 번식에 유리했기 때문에 현대 인류에 이르러서는 신체 대부분의 털이 사라지는 결과가 나오게 된 거죠. 그러나 고래의 상황은 조금 달랐습니다. 바다로 간 포유류에서 아가미가 진화하려면 첫 번째로 바닷물에서 산소를 끌어들이는데 도움이 될 내장기관이 발달해야만 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바닷물의 산소 농도는 같은 부피의 공기보다 무려 30배 이상 낮습니다. 즉 공기 1리터를 들이마셨을 때 얻는 산소를 바닷물에서 얻으려면 약 30리터의 물을 마셔야 한다는 얘기죠. 결국 물에서 산소를 추출하는데 도움이 되는 장내 기관을 발생시키는 중간 단계는 생존에 별 이점이 되지 못했을 겁니다. 두 번째로 앤디 돕슨 박사는 바닷물의 높은 염분도 일종의 독성으로 작용했을 것이며 이를 담소화하는 에너지 비용도 만만치 않았을 거라고 덧붙였죠. 반면 그는 물고기가 육지로 진출했을 때의 공기 호흡은 이와는 달랐을 거라고 말합니다. 들이마신 공기는 유독하지 않아 이를 정화할 필요도 없었고 따뜻하게 데우는 것도 그다지 어렵지 않았던 탓에 내장기관이 폐로 진화해 나가는 단계들을 충분히 밟아 나갔을 거라고 추측했죠. 그래서 고래는 아가미를 진화시키는 경로가 아닌 신체의 다른 기관들을 땜질해 나가며 바다 환경에서 나름의 최선의 전략들을 마련했습니다. 이는 고래의 유전자에서도 드러나는데요. 지난 2019년 독일 젠켄베르크 연구소의 유전학자인 마이클 힐러 박사는 고래는 바다에 적응하면서 약 85개의 유전자가 작동하지 않게 됐다는 사실을 밝혀냈죠. 예를 들어 고래류는 입에서 타액을 생성하는 데 관여하는 특정 유전자가 없습니다. 입이 이미 물로 가득하기 때문에 타액을 생성해 봐야 그다지 쓸모가 없기 때문이죠. 또 그는 고래류에서는 수면 조절에 관여하는 일부 멜라토닌 합성 유전자도 기능을 잃어버렸다는 사실도 알아냈는데요. 이는 고래들이 수면 중에 숨을 쉬기 위해 수면 위로 올라오려면 한쪽 뇌는 깨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수면 리듬에 관여하는 멜라토닌이 그다지 유용하지 않기 때문에 벌어진 결과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혈액 응고와 관련된 두 개의 유전자도 고래류에서는 작동하지 않는데 이는 고래는 깊이 잠수했을 때 혈관이 좁아지며 질소 거품이 생기고 혈전이 형성되는 걸 막아줌으로써 오히려 장기적으로 바다 생활을 유리하게 이끌어줬죠. 한편 우리나라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의 이정현 박사 연구팀은 고래가 다른 육상 포유류들과는 달리 낮은 골밀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유전자를 발현함으로써 바다 환경에서 보다 쉽게 부력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기도 했습니다. 이렇듯 진화는 완벽한 설계자가 아닌 서툰 땜장이입니다. 기존에 있던 것들을 변형시켜가며 현재 환경에 효율적으로 적응해 나가는 것이죠. 대표적으로 코알라의 주머니가 그렇습니다. 코알라의 주머니를 자세히 보면 방향이 이상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데요. 캥거루처럼 주머니 입구가 몸 위쪽이 아닌 아래쪽을 향하고 있기 때문이죠. 이에 대해 진화생물학자인 리처드 도킨스는 코알라가 원뱃을 닮은 선조로부터 유래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실제로 이 둘은 원뱃 아목에 속해 있는데 과거 이들의 조상은 땅을 잘 파는 동물이었습니다. 만약 이때 주머니가 몸 위쪽으로 열려 있었다면 흙을 팔 때 주머니 속 새끼들 쪽으로 흙먼지가 마구 들어왔을 겁니다. 그래서 이들의 주머니 입구는 몸 아래쪽에 위치하는 것이 번식에 유리했죠. 그러던 어느 날 이 조상들 중 일부가 나무로 터전을 옮기게 됐습니다. 하지만 기존의 주머니 입구 위치에 대한 설계를 완전히 바꾸는 건 어려웠고 대신 코알라는 다른 적응들, 이를테면 주머니 입구에는 강력한 관략근이 있어 새끼가 빠지는 것을 막아주는 등의 방법으로 주머니 위치의 단점을 보완해 나갔던 겁니다. 마치 고래가 아가미 대신 효율적인 콧구멍을 갖게 된 것처럼 말이죠. 이렇게 자연이 보여주듯 때론 상황에 맞는 서툰 땜질들은 최고는 아니지만 당시 환경에선 최선이자 결과적으로는 그런대로 괜찮은 전략이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이런 자연의 특징은 우리의 삶과도 닮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현재 나의 상황에서 최고는 아니지만 최선의 선택들, 서툴고 완벽하진 않지만 그런대로 괜찮은 전략들이 결과적으로는 우리를 보다 나은 길로 이끌어준다는 사실들 말이죠. 이 영상은 신간도서 영국의 생물학자 앤디 돕슨의 고래는 물에서 숨쉬지 않는다를 참고해 제작되었습니다. 진화생물학의 기초를 다루는 이 책은 여느 책들보다 이해하기 쉬우면서도 흥미로운 주제들을 담고 있습니다. 앞선 고래와 아가미 이야기뿐만 아니라 코끼리는 왜 6번째 이빨이 닳아도 7번째 이빨이 나는 일이 거의 없어서 서서히 굶어 죽고 마는지, 벌은 왜 자살하면서까지 집단을 지키는 희생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며, 또 수컷 소드테일은 죽기를 각오하고 포식자의 눈에 쉽게 띄는 화려하고 긴 꼬리를 고수하는지 등 자연 선택과 진화에 대한 이야기들을 다채로운 사례들을 통해 풀어내고 있죠. 특히 저는 개인적으로 단순한 설명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여러 과학자들의 실험들을 상세히 소개하며 내용에 스토리를 붙여나가는 전개가 무척 흥미로웠습니다. 완벽하지도 위대하지도 않은 모습으로 마침내 살아남은 것들에 대한 이야기의 세계로 빠져들고 싶은 분들에게 강력 추천합니다. 과학은 세상을 보는 창, 지금까지 과학 드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